2022년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청록리. 이곳에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한우 농장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청록리는 사방이 푸른 논으로 둘러싸여 있고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와 해질녘 이면 산에서 불어오는 마른 풀내음이 코끝을 맴도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멀리서 보면 그 농장은 특별할 것이 전혀 없었다. 낡고 허술한 나무 울타리가 어설프게 서 있고 아침마다 들려오는 소 울음소리는 닭 울음소리와 언덕을 스치는 바람소리에 뒤섞여 평화로운 시골의 아침을 알릴 뿐이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강원도의 수많은 농장 중에서 유독 김인수 사장의 농장만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김 사장의 소가 뭔가 다르다고들 했다. 그 집 소고기는 유난히 부드럽고 신선했으며 요리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깊은 풍미를 남겼다. 춘천 시내에서 갈빗집을 하는 상인들은 그 소를 사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단골 고깃집인 마포식당 사장님은 김 사장 농장의 고기에는 뭔가 특별한 맛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 고기를 쓴 날이면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른다는 것이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김인수 사장의 농장은 나날이 명성을 더해갔다. 이제 마을의 어떤 잔치에서도 그 농장의 고기가 빠지는 법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는 남다른 자부심이었다. 마치 자신들의 마을이 하늘로부터 특별한 복이라도 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김인수라는 인물에게는 어딘가 흥미로운 구석이 있었다. 사업이 그토록 번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다. 그의 집은 부유한 농장주들이 을에 그렇듯 크고 화려한 전원주택이 아니라 푸른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판잣집이었다. 해 질녘이면 그는 여전히 마을회관 근처 가게까지 걸어가며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내려올 때 가져온 부드러운 표준어를 쓰는 그는 마을 사람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성공했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은 사람의 본보기였다.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마을 회관에 모인 노인들은 종종 그의 성공을 칭찬했다. 김 사장은 정말 지독하게 성실해. 소 돌보는 것 좀 보라고. 어떤 이는 그가 소에게 먹이는 특별한 사료라도 있는 것 아니냐고 추측했고, 또 다른 이는 그가 새벽마다 기도를 드려 소들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모든 대화는 을의 웃음과 감탄으로 끝이 났다. 그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에게서 축산업을 배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누군가 일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올 때마다 김 사장은 농장이 너무 좁아서 가르칠 만한 공간이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 대답은 충분히 납득할 만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의문을 남겼다. 사실 김인수 사장은 어릴 적부터 근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동네에서 태어난 그는 20대 중반에 돌연 귀농을 결심하고 강원도로 내려왔다. 도시의 삶에 염증을 느꼈고 자신만의 땅에서 땀 흘리며 살고 싶었다고 했다. 피땀 흘려 모은 약간의 저축으로 그는 청록리 마을 변두리에 땅 한 떼기를 샀고 그곳에서 작은 농장을 시작했다. 그 길고 험난했던 과정을 알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했다. 성공은 결코 행운이 아니라 지독한 노력의 산물임을 그가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삶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아이들은 흘길을 뛰어다녔고 아주머니들은 툇마루에 모여 앉아 고추를 다듬었다. 남자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천정부지로 오르는 비료값에 대해 한탄했다.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의 이면에서는 몇몇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징조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때 그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마을 청년 박준영이 있었다. 그는 축사 뒤편의 작은 창고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어느 밤을 똑똑히 기억했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 일반적인 소의 배설물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가 조심스럽게 냄새의 정체를 묻자
김 사장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그냥 고기 손질하고 남은 거지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준영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했다. 준영에게 그 경험은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을 남겼다. 창고에서 새어나오던 희미한 백열등 불빛, 이미 움직임이 없는 거대한 소의 그림자, 그리고 무언가 금속성의 물체가 나무 작업대에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악몽의 조각들처럼 뇌리에 박혔다. 친구들이 왜 더 이상 농장에서 일하지 않느냐고 물을 때면 그는 그저 학교가 바쁘다는 짧은 대답만 내놓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공포가 따리를 틀고 있었다. 한편 농장 울타리와 담을 맞대고 사는 이웃 최 여사 또한 종종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애지중지 키우던 토종달 몇 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처음에는 족제비나 뱀의 소행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닭이 사라지는 날은 항상 한밤중에 농장 쪽에서 육중한 트럭 소리가 들려온 날과 겹쳤다. 한 번은 울타리 틈으로 몰래 훔쳐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이라곤 커다란 상자를 분주하게 나르는 사람들의 검은 그림자뿐이었다. 알 수 없는 공포심에 그녀는 애써 모르는 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평온한 시골 마을의 삶은 때때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낮 동안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인사, 그리고 집집마다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차가운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새벽 무렵이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바람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고 길은 적막했으며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어둠을 채웠다. 바로 그 시간에 농장에서는 의심스러운 활동이 시작되었다. 트럭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마을로 들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헤드라이트는 일부러 끄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쇠문 소리, 그리고 밤 공기를 가르는 분주한 발걸음 소리. 잠고가 밝아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몇몇 사람들은 애써 단순한 이유를 찾아내고는 다시 깊은 잠을 청하려 애썼다. 인간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였으니까. 마을 교회의 이 목사는 언젠가 주일 설교에서 탐욕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라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마치 어떤 암시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그 의미를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그들에게 설교는 특별한 경고가 아닌 일반적인 조언일 뿐이었다. 하지만 훗날 모든 비밀이 밝혀진 뒤에야 그들은 이 목사의 말이 훨씬 이전부터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강원도의 평범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어두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한 농장에서부터 마치 진실을 가리고 있는 얇은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것처럼. 문제는 과연 마을 사람들이 그 장막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용감하게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눈을 감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겉에서 보기에 김인수 사장의 농장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었다. 농장 부지를 둘러싼 나무 울타리는 오랜 비바람과 햇볕에 사가 군데군데 썩어 있었다. 페인트는 조각조각 벗겨졌고 어떤 부분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곤 녹슨 함석 지붕을 얹은 허름한 축사들 뿐이었다. 소 특유의 냄새와 마른 집 냄새가 뒤섞여 항상 코끝을 맴돌았다. 시골 사람들의 귀와 코에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풍경이었다. 현대적인 대규모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간판이나 화려한 시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한 시골 생활의 일부처럼 보일 뿐이었다. 매일 아침, 소들의 울음소리는 닭의 울음소리, 그리고 몇몇 소의 목에 걸린 작은 방울 소리와 어우러져 청록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삶의 배경음악과도 같았다. 학교 가는 아이들은 종종 울타리 앞을 길을 지나치며
게으르게 서 있는 살찐 소들을 보기 위해 잠시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아이들은 소를 가리키며 웃다가 빛바랜 책가방을 흔들며 다시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곤 했다. 누구도 그 풍경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심지어는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 기묘함이 있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종종 비범한 무언가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낡은 울타리와 볏짚, 그리고 소들만 볼 뿐이었다. 그 이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소를 사러 오는 상인들조차도 그토록 유명한 사업체치고는 농장이 너무 허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고기의 품질은 항상 만족스러웠기에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마을 노인들은 종종 말했다. 복에 대해서 너무 캐물으면 그 복이 달아나는 법이야? 마을 회관 근처 가게의 평상에 앉아 동네 아저씨들은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며 그 농장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무엇이 김 사장의 소들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가벼운 논쟁을 벌였다. 어떤 이는 아마 사료에 특별한 비타민을 섞는 것일 거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이는 김 사장이 소들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비는 특별한 기도의 효험일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던졌다. 그러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도 그 이상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대화는 곧 오르는 고춧값이나 도시로 일하러 간 아들딸 이야기 같은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해가 저물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저녁 무렵이면 농장 주변의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자신의 가축에게 먹일 신선한 풀을 한 짐 지고 가는 아주머니들은 그 나무 울타리를 지나치면서도 오래 멈춰 서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살찌고 건강해 보이는 소들을 흘끗 보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농장 바로 옆집에 사는 최 여사는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축사 옆에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곤 했다. 저 집소들은 아픈 법도 없고 심한 악취를 풍기는 일도 드물다면서 말이다. 그녀의 말은 단순하게 들렸지만 사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의아함을 품고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허술해 보이는 축사에서 저토록 훌륭한 가축이 나올 수 있는 걸까? 한때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년 박준영도 종종 그 점을 생각했다. 그는 몇 번이고 소에게 사료를 주는 일을 했었다. 겉으로 보기에 사료는 그저 코끼리 풀과 약간의 깻묵이 전부였다. 다른 축산업자들과 똑같았다. 특별한 것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명백히 달랐다. 그곳의 소들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살이 쪘다.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고 눈은 더 생기 있어 보였다. 그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궁금증을 털어놓았을 때 그들은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들은 준영이 너무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영은 단순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청록리는 사실 부유한 마을이 아니었다. 주민 대부분은 벼농사를 짓거나 닭을 키우거나 혹은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했다. 소박한 삶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묻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의심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쪽을 택했다. 이것이 바로 김 사장의 농장이 그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성공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였다. 게다가 그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급 고기를 살 수 있는 한 다른 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완전히 눈을 감을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최 여사는 해 진력 마당을 쓸 때마다 항상 그 나무 울타리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그녀는 그곳의 소들이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질서정연해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마치 병들거나 반항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수십 년간 시골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그녀는 가축이 항상 순종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말썽을 부리는 소도 있고 도망치기를 좋아하는 소도 있으며 병에 걸리는 소도 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농장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바로 그 완벽함이 오히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기회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이 목사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잠시 논평을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축사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삶은 종종 우리에게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속에는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제자들은 그것이 단지 삶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그 말이 머지않아 쓰라린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밤이 되자 또 다른 분위기가 찾아왔다. 밖에서 본 나무 울타리는 더욱 어둡게 보였다. 오직 귀뚜라미 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농장은 그저 위험하지 않은 조용한 건물로 보였다. 하지만 특정 시간에 잠시 멈춰서면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 혹은 조심스럽게 열리는 쇠문 소리 같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시골의 밤은 항상 고요함과 졸음과 동의어였기에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하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는 쪽을 택했다. 이것이 밖에서 본 그 농장의 일상이었다. 평범하고 심지어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 낡은 나무 울타리, 허름한 축사, 조용한 소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바퀴처럼 돌아가는 시골 생활. 누구도 그 평범함 뒤에서 머지않아 청록리 마을의 얼굴을 영원히 바꿔놓을 비밀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김인수 사장은 정말로 상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청록리 마을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그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다. 마을 회관 앞에서든 해 진력 길가에서든 혹은 주일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든 그의 인사는 항상 따뜻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데 능했다. 때로는 점점 오르는 소사료 값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폭우로 망가지기 시작한 마을길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혹은 그저 마주친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묻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는 마치 시골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 같았다. 그의 단골인 마포식당 사장님은 종종 이야기했다. 소를 사러 갈 때마다 김 사장은 결코 가격 이야기부터 꺼내는 법이 없다고. 그들은 보통 집 앞 대나무 평상에 먼저 앉아 그의 소박한 아내가 내어주는 뜨거운 녹차 한 잔을 마셨다. 이런저런 잡담이 오갔다.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값을 깎으려는 도시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화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분위기가 충분히 부드러워진 후에야 그들은 축사로 들어가 소를 보고 거래를 이야기했다. 그런 방식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판매자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형님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그의 상냥한 성격 때문에 많은 마을 사람들은 가끔 떠도는 좋지 않은 소문을 믿기 어려워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의 축사에 있는 소들이 항상 건강한 이유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즉시 그것이 그의 근면함과 기도 덕분이라고 반박했다. 매일 아침 김 사장이 축사 마당을 쓸고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가끔은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서 소를 보게 해주는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그의 이미지는 항상 자애로운 아버지 같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쁜 의도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너무 완벽한 상냥함은 때로 이상한 느낌을 남기기도 했다. 그곳에서 일했던 청년 박준영은 그것을 느꼈다. 그는 김 사장이 마을 사람들과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마치 그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준영은 축사의 밤이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로 다르게 느껴졌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낮에는 그렇게 상냥하면서 밤에는 어두운 무언가를 숨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비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지만 말이다. 최 여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김 사장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곤 했다. 대화 주제는 항상 수학 결과나 가족의 안부 같은 소박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대화가 끝날 때마다 최 여사는 항상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느꼈다. 아마도 그녀가 밤에 그 농장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김 사장이 하는 모든 말이 그 이면에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달콤한 껍질처럼 느껴졌다. 그의 미소는 너무 과장되었고 그의 말은 너무 정중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런 어색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들에게 김 사장은 성공했지만 겸손한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는 결코 과시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사업이 번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다. 심지어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많은 소를 사갈 때도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주문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바로 그런 점들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런 이웃을 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위로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졌을 때 평범하지만 의미심장한 장면이 펼쳐졌다. 김 사장은 몇몇 마을 아저씨들과 함께 집 현관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다시 오른 비료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농담조로 말했다. 비료값이 계속 오르면 아마 우리 소들도 밥 먹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그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은 소박하고 친밀함으로 가득했다. 누구도 그 가벼운 농담 뒤에 마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김 사장의 상냥함을 방패 삼아 떠돌기 시작한 소문을 반박했다. 왜 밤에 큰 트럭이 오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은 간단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교통체증을 피하려는 도시 구매자들일 뿐이라고 믿었다. 소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김 사장이 재고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그의 상냥한 얼굴에 의해 뒷받침되는 논리적인 이유로 설명되었다. 마치 그의 상냥함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증수표인 것처럼. 이 목사는 어느 날 저녁 예배가 끝난 후 김 사장 옆에 앉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을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점점 신앙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겉으로 보기에 그 대화는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몇몇 신도들은 목사님이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김 사장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직접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대화의 분위기는 일부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남겼다.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본 김 사장의 모습이었다. 상냥하고 겸손하며 대화하기 쉬운 사람.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만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조금씩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그 의심은 그가 한 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결코 보여주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때로는 상냥한 얼굴이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쓰는 가면일 뿐이니까. 김인수 사장의 농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번창했다. 매일 아침 나무 울타리 앞을 길은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들로 붐볐다. 뒤에 커다란 바구니를 단 오토바이도 있었고 볏짚을 가득 실은 픽업 트럭도 있었다. 심지어 춘천 시내에서 온 상인들은 더 많은 소를 실어가기 위해 일부러 작은 트럭을 빌려오기도 했다. 그 광경은 청록리 마을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었고 마치 그 농장이 마을의 경제 중심지가 된 것 같았다. 오랜 단골인 마포식당 사장님은 항상 밝은 얼굴로 찾아왔다. 그는 김 사장 농장의 고기가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춘천시장 근처 자신의 가게에서 숯불에 고기를 구울 때면 유난히 구수한 향이 강하게 퍼져나가 사람들을 가게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종종 손님들에게 자기 가게 갈비 맛의 비결은 청록리 마을의 한우에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더 큰 성공 신화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갈빗집 상인들 외에도 집안의 큰 행사를 위해 소를 사러 오는 가족들도 많았다. 주변 마을에서 결혼식이나 환갑잔치가 열릴 때마다 그들은 거의 항상 김 사장을 찾아왔다. 그곳의 소고기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으로 여겨졌다. 아주머니들은 종종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다. 그 집 고기로 만든 갈비찜은 유난히 부드럽고 국은 더 구수하며 손님들은 항상 음식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 모든 것이 김 사장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마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졌다. 마을 회관에서는 그 농장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자주 들려왔다.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아저씨들은 외지에서 오는 구매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복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만약 자신도 김 사장처럼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이 훨씬 편안해질 것이라고 부러워했다. 대화는 때로 농담으로 이어졌다. 그곳의 소들은 마치 병에 걸리는 법이 없는 것 같다고.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결코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그 의아함은 항상 웃음으로 덮였기 때문이다. 청록리 마을 사람들에게 그 농장의 성공은 남다른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느꼈다. 예전에는 한적했던 길이 이제는 구매자들의 차량으로 붐볐다. 주변의 작은 가게들도 그 덕을 보았다. 도시로 돌아가기 전에 식사를 하고 가는 구매자들 덕분에 백반집은 장사가 잘 되었고, 심지어 길모퉁이의 타이어 수리점도 늘어난 교통량 덕분에 더 많은 손님을 받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농장의 존재가 큰 축복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자부심 속에서도 이상함을 느끼는 작은 목소리들이 있었다. 밤늦게까지 어울려 놀던 몇몇 마을 청년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일같이 많은 소들이 실려 나가는데도 김 사장의 축사는 결코 비어 보이는 법이 없었다. 소의 수는 마치 항상 같은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김 사장에게 아마 요술이라도 부리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다. 그 농담은 웃음을 자아냈지만 마음속으로는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다. 어떻게 나간 소가 시간차 없이 항상 채워질 수 있는 걸까? 한때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박준영도 그 혼란을 느꼈다. 그는 축사에 있는 소의 수가 눈에 보이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결코 들어가도록 허락받지 못한 특정 공간들이 있었다. 그가 물을 때마다 김 사장은 그저 그것이 특별 보관 장소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준영을 더욱 의심하게 만든 것은 구매자들이 끊임없이 밀려든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 모든 소들이 어디서 오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최 여사도 종종 집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구매자들의 차가 와서 소를 싣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축사의 소 울음소리는 여전히 평소처럼 시끄러웠다. 마치 수가 전혀 줄지 않은 것처럼.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색함을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녀는 자문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김 사장이 가축을 잘 돌보기 때문일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심의 목소리들은 항상 칭찬의 물결에 묻히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굴러들어온 복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을 망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파헤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는 편이 삶을 더 쉽게 만들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미소 뒤에 묻힌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분위기가 계속 따뜻하게 유지된 이유였다. 어느 날 마을이 한 결혼식 잔치로 분주할 때 김 사장의 이름은 다시 한번 존경심과 함께 언급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부드러운 소고기를 즐기며 갈비찜과 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칭찬했다. 심지어 도시에 온 하객들조차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모든 것이 자신들의 이웃 농장에서 온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자부심은 모든 의심을 압도했다. 누구도 불쾌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농장의 번잡함은 자랑스러운 성공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허름한 나무 울타리 뒤에서 매일같이 멈추지 않는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정상적인 일일까? 날이 갈수록 김인수 사장의 농장 성공 신화는 자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물음표를 낳기 시작했다. 청록리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의 소들을 보는데 익숙했다. 먹이가 부족해 깡마른 소도 있었고 날씨 탓에 병든 소도 있었다. 심지어 병으로 갑자기 죽는 소도 드물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축산업자의 삶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 사장의 축사에 있는 소들은 항상 건강하고 살이 쪘으며 털에는 윤기가 흐르고 눈은 맑았다.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활기차게 움직였다. 마을 교회 근처 평상에 모인 아저씨들의 대화는 종종 그 주제로 흘러갔다. 어느 날 아침, 이슬비가 막 그친 후 몇몇 사람들이 나무 벤치에 둘러앉아 있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유리컵 안의 블랙커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 한 아저씨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김 사장네 소들은 참 이상해. 우리 집 소는 올해 들어 벌써 3마리나 병으로 잃었는데 저 집 소들은 쓰러지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어떤 가축도 완벽할 수는 없었다. 특히 김 사장처럼 많은 수를 키우는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누군가는 설명을 시도했다. 아마 김 사장에게는 소를 돌보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더 좋거나 축사가 더 깨끗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런 단순한 이유를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들 중 몇몇은 사용되는 사료가 사실상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코끼리 풀과 깻묵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아저씨는 직접 축사를 본 적이 있는데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여전히 허름했고 심지어 다른 이웃의 축사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평상에서 그치지 않았다. 집집마다, 특히 아주머니들이 요리하는 부엌에서도 그 의아함은 화제가 되었다. 그들은 그 집 소고기가 항상 부드럽고 한 번도 탈이 난 적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경험상 시골 소고기는 때로는 질기고 때로는 냄새가 나기도 했다. 특히 늙은 소의 경우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 농장에서 온 고기는 항상 똑같았다. 부드럽고 신선하고 품질이 좋았다. 너무 완벽한 장점은 오히려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비정상적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그곳에서 일했던 청년 박준영은 가장 불안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그 소들의 완벽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작은 창고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그 밤을 여전히 기억했다. 코를 찌르는 그 비릿한 냄새는 평범한 냄새가 아니었다. 심지어 그는 나무 작업대 위에서 동물의 장기처럼 보이는 것을 언뜻 본 것 같았다. 김 사장이 재빨리 그것을 숨겼지만 그 기억은 사람들이 그 농장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다.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거나 심지어는 좋은 사람을 모함한다며 화를 낼까 봐 두려웠다. 최 여사도 집 창문에서 비슷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그 축사의 소들을 관찰했다. 그녀는 보통 시골 소들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있었다.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놈도 있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으른 놈도 있으며
날씨가 바뀌면 병에 걸리는 놈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의 소들은 항상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평온함은 그녀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종종 속으로 생각했다. 그 이면에 무언가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어. 하지만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제지했다. 시골 사람들은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교회의 이 목사도 그 점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주일 설교에서 그는 믿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완벽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항상 순조롭게만 보인다면 어쩌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일부 신도들은 침묵에 잠겼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단지 일반적인 조언으로 여겼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의 말이 의심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의심을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들이 표면에서 보는 것을 믿는 쪽을 택했다. 그들에게 김 사장은 좋은 사람이고 상냥하며 소박했다. 그들은 단지 그의 소들이 너무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의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 기이함에 대한 대화가 나올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됐어.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 사람마다 복이 다른 법이야 라는 말로 서둘러 대화를 끝내곤 했다. 그 말은 마치 의심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는 방패와도 같았다. 하지만 호기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밤마다 큰 트럭이 올 때마다 쏘가 나가도 축사의 수는 그대로일 때마다 그곳의 고기가 평범한 수준 이상으로 부드러울 때마다 그 의아함은 더욱 강해졌다. 마치 재에 덮인 작은 불씨처럼 표면에서는 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언젠가 그동안 진실을 가려왔던 완벽함의 장막을 태워버릴 큰 불이 될 시간을 기다리면서 청록리 마을의 밤은 보통 고요했다. 저녁 8시가 넘으면 길은 한적해졌다. 오직 귀뚜라미 소리와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드문드문 설치된 가로등은 희미한 노란 불빛을 비춰 적막한 분위기를 더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특정 밤이 되면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김인수 사장의 농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광경으로 인해 깨지곤 했다. 번호판이 없는 육중한 트럭이 축사 앞 좁은 길로 천천히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트럭은 가까이 다가오자 일부러 헤드라이트를 껐다. 오직 낮게 울리는 엔진 소리만이 남았다. 아직 잠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에 충분했다. 누구도 감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창문이나 나무 문틈으로 엿볼 뿐이었다. 트럭은 울타리 바로 앞에 멈췄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조용했다. 마치 그런 일상에 익숙해진 사람들 같았다. 나무 울타리 바로 옆에 집이 있는 최 여사는 그 조용한 목격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종종 새벽에 마당을 쓸거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가는 척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텃밭의 바나나 잎사귀 틈으로 그 활동을 엿보았다. 그녀는 트럭에서 커다란 상자들이 내려져 축사 뒤 창고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다. 그 상자는 평범한 상자가 아니었다. 모양은 흰색의 냉동 컨테이너와 비슷했다.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시골 사람으로서의 그녀의 직감은 상자 안의 내용물이 무엇이든 간에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준영 또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논두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늦게 귀가하고 있었다. 축사 근처 길을 지날 때 그는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그는 잠시 멈춰섰다. 울타리 틈으로 그는 몇몇 사람들이 무언가를 옮기고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소고기 조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자세히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특정 장기들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냉동 상자에 담기고 있었다. 신장, 간, 심지어 심장까지. 모든 것이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의 일부인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준영은 뻣뻣하게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창백한 얼굴로 집으로 달려갔다. 다음 날 그는 친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언제나처럼 그의 이야기는 농담으로 치부되었다. 그들은 준영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환각을 본 것이라고 비난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밤에 혼자 귀가하는 것이 무서워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비웃었다. 그 말에 준영은 더욱 좌절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시골에서 이상한 이야기는 믿음보다는 비웃음을 사기 쉽다는 것도 깨달았다. 한편 최 여사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그녀는 그 두려움을 혼자 간직했다. 트럭이 올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 사건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때 더욱 현실이 되었다. 항상 특정 밤에, 항상 번호판 없는 트럭이 항상 상자를 싣고 와서 새벽녘에 떠나갔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사실 언뜻 본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어떤 이들은 아마 교통체증을 피해 도시로 소를 운반하는 것일 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도시의 구매자들이 날이 더 시원한 밤을 선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 이유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하지만 더 가까이서 본 사람들에게는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속이는 데 능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무서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단순한 이유를 믿는 것이 더 쉬웠다. 이 목사는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몇 번인가 그 속삭임을 들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정당화를 찾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말했다. 만약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신도들은 그 조언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들은 논, 시장, 그리고 가족이라는 일상적인 문제들로 더 바빴다. 누구도 감히 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밤이 지나고 또 밤이 지나도 트럭들은 계속해서 찾아왔다. 때로는 한 대, 때로는 두 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번호판 없이, 그리고 잠시만 머물렀다. 트럭이 흘길에 먼지를 남기고 떠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그 나무 울타리 뒤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모두가 마을의 밤의 어둠과 함께 비밀을 간직하는 쪽을 택했다. 예전에는 평화로웠던 청록리 마을의 밤 분위기는 이제 달라졌다. 밤바람이 축사에서 희미한 냄새를 실어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냄새는 단지 볏짚이나 소똥 냄새가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다른 향기가 섞여 있었다. 기억에 달라붙어 잠을 설치게 만드는 향기였다. 그 밤들은 그 소박한 농장 이면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그날 밤은 박준영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다. 비가 막 그쳐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논 옆 작은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어 그는 입고 있던 얇은 재킷을 여몄다. 평소와 같은 길이었다.
집까지는 10분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김인수 사장의 농장 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처음에는 그저 축사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다른, 더 무거운 소리가 들렸다. 마치 금속 물체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호기심에 그는 낡아빠진 나무 울타리로 다가갔다. 널빤지 사이의 작은 틈에 얼굴을 대는 순간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뒤쪽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몇몇 사람들이 이미 분리된 소의 장기를 분주하게 옮기고 있었다. 신장, 간, 심지어 심장까지. 모든 것이 나무 작업대 위에 깔끔하게 놓여 있다가 흰색 냉동 상자로 옮겨 담기고 있었다. 준영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렸으며 발은 마치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마을에서 그토록 끔찍한 것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소를 도축하는 것은 특히 큰 행사를 위해서는 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방식은 달랐다. 평범한 고기 손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깔끔하며 냉혹한 과정처럼 보였다. 마치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아주 익숙해진 것처럼. 그는 거의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가빠졌다. 핏물이 번들거리는 장기들의 모습에 속이 울렁거렸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울타리에서 멀어지려 했지만 그의 발이 무심코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작은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창고 안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재빨리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다. 준영은 즉시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는 집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작업대 위의 장기들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마치 그 비릿한 냄새가 여전히 코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준영은 그저 비를 맞아 춥다고만 말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본 것을 모조리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그를 막았다. 누가 그런 기이한 이야기를 믿어주겠는가? 다음 날 준영은 동네 정자에서 2명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신장과 간이 냉동 상자에 담기는 것을 보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동정 대신 그는 비웃음만 샀다. 친구 중 한 명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 커피 너무 많이 마셔서 헛것 본 거 아니냐? 다른 친구는 준영이 밤에 혼자 다니는 걸 무서워하는 겁쟁이로 몰리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 말에 준영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창피함을 느꼈다. 결국 그는 입을 다물고 두려움과 수치심을 혼자 삼키기로 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다. 농장 근처 길을 지날 때마다 그의 등골은 오싹해졌다. 그는 다시는 그 나무 울타리 쪽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심지어 낮에 들려오는 소 울음소리마저 그에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다. 때때로 그는 부모님이나 심지어 마을 목사님에게 신고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헛소문을 퍼뜨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웠다. 게다가 김 사장은 상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다. 입을 연다는 것은 농장주의 선량함을 믿는 모든 마을 사람들과 맞서는 것을 의미했다.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준영을 계속해서 잠식했다. 그는 밤에 어울리는 일이 줄었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머니는 아들이 실연이라도 당해 마음고생을 하는 줄 알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가 품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다. 그는 종종 집 현관에 혼자 앉아 논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물었다. 내가 본 것이 정말 꿈이었을까? 하지만 자신의 팔을 꼬집을 때마다 그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있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우 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준영은 다시 한번 축사 앞에서 멈추는 육중한 트럭 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귀를 막고 듣지 않은 척하고 싶었지만 그의 다른 반쪽은 다시 한번 엿보라고 그를 부추겼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이불 속에 몸을 만 채 집에 머무르기로 했다. 그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기가 담긴 냉동 상자의 이미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마을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날 밤의 트라우마를 겪기 몇 달 전, 준영은 사실 그 농장과 꽤 가까운 사이였다. 그는 방학 동안 김인수 사장을 도와 아르바이트를 했다. 처음에는 그 일이 좋은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는 부모님을 도와 동생의 학용품을 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가축을 다루는 일은 시골 아이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다. 청록리의 거의 모든 청년들은 소에게 먹이를 주거나 축사를 청소하는 일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다. 김 사장은 준영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준영에게 자신을 자저씨라고 부르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처음부터 준영은 환영받는다고 느꼈다.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과 찐 고구마를 받았다. 그의 일은 간단했다. 뒤뜰에서 코끼리 풀을 베어 나르고 먹이통에 깻목을 붓고 축사의 소똥을 치우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가 본 다른 축사에서의 일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무언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자주 느끼기 시작했다. 첫째로 그는 그곳의 소들이 거의 배설을 하거나 심한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축에 익숙한 준영에게 축사 냄새는 가장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그 소들이 배설물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사료를 먹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의아함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이상한 점은 그가 축사 뒤에 작은 창고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나타났다. 그 창고는 보통 굳게 잠겨 있었다. 어느 날 김 사장은 그에게 열쇠를 주며 안에는 그저 평범한 도구들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준영은 코를 찌르는 비릿한 향기를 즉시 맡았다. 그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갈색 얼룩이 묻어있는 커다란 나무 작업대를 보았다. 방구석에는 뚜껑이 굳게 닫힌 몇 개의 통이 있었다. 그가 우연히 그중 하나를 찼을 때 안에서 끈적한 액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몇 초 후, 김 사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와 그것은 단지 특별 주문을 위한 고기를 손질한 흔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너무나 태연해서 준영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그를 의심하게 만든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김 사장이 시내에 가야 한다며 잠시 축사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준영은 축사문 근처의 대나무 의자에 앉아 졸음을 참으려 애썼다. 갑자기 그는 작은 창고 안에서 소리를 들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바닥 위로 끌리는 소리가 뒤따랐다. 두려움에 그는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식은땀이 목덜미를 적셨다. 김 사장이 돌아왔을 때 그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가 물어보려 하자 김 사장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그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편함은 더욱 강해졌다. 준영은 마치 그 농장에 두 개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낮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심지어 즐거워 보였다. 소들은 건강했고 일은 순조로웠으며 김 사장은 항상 상냥했다. 하지만 밤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분위기는 달라졌다. 비릿한 냄새가 갑자기 나타났고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으며 김 사장의 시선은 때때로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절정은 그가 삽을 가지러 다시 한번 창고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일어났다. 그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열려있는 흰색 냉동 상자를 언뜻 보았다. 안에는 커다랗고 짙은 붉은색의 소간처럼 보이는 것이 얼음 위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준영은 얼어붙었다. 몇 초 후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다. 그는 서둘러 상자를 닫고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그 이후로 그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에게는 학교가 점점 바빠진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사실 그는 더 이상 그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 일을 그만둔 이후 준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 밤마다 큰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항상 창고의 비릿한 냄새를 떠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그 농장의 고기를 칭찬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는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소란을 피우는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두려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김 사장의 선량함을 믿었고 그는 그저 마을의 젊은이일 뿐이었으며 그의 말은 종종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준영은 조용히 농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축사 앞길로 지나가지 않았다. 심지어 잔치가 있어 그곳에 고기로 요리를 했을 때도 그는 조금만 먹고는 배가 부르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어머니는 그가 학업에 지쳐 더 과묵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비밀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었다. 준영에게 그 농장에서 일했던 경험은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가리고 있던 얇은 장막을 열어젖힌 것과 같았다. 그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았다. 그리고 청록리 마을에 밤이 내릴 때마다 그 두려움은 다시 그를 찾아왔다. 청록리 마을의 밤은 보통 고요했다. 오직 곤충 소리와 논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함께할 뿐이었다. 하지만 김인수 사장의 농장 바로 옆에 사는 이웃 최 여사에게는 그 고요함이 종종 그녀의 마음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닭 몇 마리가 신비롭게 사라진 이후로 그녀는 더 일찍 깨는 버릇이 생겼다. 그녀는 부엌에 작은 불을 켜고 시간이 아직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마당을 쓰는 척했다. 집 옆에 자란 바나나 덤불 뒤에서 그녀는 농장의 나무 울타리를 꽤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하늘에 반달만 떠 있고 공기가 축축하게 느껴질 때 최 여사는 다시 한번 농장 앞에서 멈추는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었다. 평범한 차가 아니었다. 나뭇잎 사이로 그녀는 반짝이는 검은색의 대형 세단을 보았다. 창문은 어두워서 희미한 달빛을 반사할 뿐이었다. 그 차는 보통 소를 사러 오는 구매자들의 차량과는 달랐다. 볏짚 바구니도 없었고 가축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깊이 잠든 새벽녘에 도착했다는 점이었다. 차에서 몇몇 사람들이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조용했으며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뒷문을 열고 금속 손잡이가 달린 흰색 상자들을 꺼냈다. 그 상자는 크지 않았다. 보통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의료용 냉동 컨테이너와 더 비슷했다. 최 여사는 숨을 죽였다. 빗자루를 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시골 사람으로서의 그녀의 직감은 그 상자가 온전한 소고기를 담는 평범한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무 작고 너무 깔끔하며 너무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들키지 않기 위해 바나나 덤불 뒤에 웅크린 채 숨을 참았다. 나뭇잎 사이로 그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자를 축사 뒤에 작은 창고 안으로 옮기는지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대화 소리는 없었다. 오직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와 천천히 열리는 쇠문 소리뿐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 광경은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문을 굳게 잠그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마치 땅에 뿌리 박힌 듯 했다. 그녀의 일부는 더 많이 알고 싶어 했다.
비록 두려움이 그녀의 모든 용기를 거의 집어삼킬 뻔했지만 말이다. 몇 분 후, 그 사람들은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그들이 들고 있는 상자가 더 무거워 보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차 안으로 넣었다. 최 여사는 더 자세히 보려고 애썼지만 어둠 때문에 그녀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분명한 것은 그 상자의 내용물이 무엇이든 간에 청록리 같은 작은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 차는 이내 천천히 움직여 흙길에 옅은 먼지를 남겼다. 헤드라이트는 마을에서 충분히 멀어진 후에야 켜졌다. 마치 정말로 주목을 피하고 싶었던 것처럼. 최 여사는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고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상황이 다시 조용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일어나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최 여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편을 깨워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이웃 농장에서 도시 사람들이 수상한 상자를 가져가는 것을 방금 보았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것은 믿기 어려운 기이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는가?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는 금속 손잡이가 달린 흰색 상자의 이미지를 다시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밤에 가져가야만 했을까? 그 도시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가장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왜 그 모든 일이 나무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의 집 바로 옆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서는 안 될 거대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더욱 두려웠다. 다음 날 최 여사는 우물에서 만났을 때 이웃에게 조금 이야기해보려 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밤늦게 도시 차가 농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웃은 그저 웃으며 아마 낮 동안의 교통체증을 피하고 싶었던 도시 구매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가볍게 논평했다.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없는 말 지어내게 돼요. 그 말에 최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누구도 편안함을 해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녀는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녀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밤에 차량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즉시 집에 불을 끄고 커튼을 쳤다. 그녀는 보이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엿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 흰색 상자는 실제했다. 그 도시 사람들도 실제했고 그 수상한 활동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수록 그녀는 자신들의 마을이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주일은 항상 청록리 마을에서 특별한 날이었다.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교회로 갈 준비를 했다. 어린아이들은 하얀 셔츠를 입고 뛰어다녔고 아저씨들은 성경책을 들고 걸었다. 한편 아주머니들은 예배가 끝난 후 가족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했다. 마을 교회는 소박했다. 벽은 회칠하지 않은 벽돌로 만들어졌고 지붕은 고람석이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항상 따뜻했다. 매주 일요일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가 소리는 온 마을이 잠시 활동을 멈추게 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이 목사는 온화한 얼굴로 강단에 섰다. 그는 부드러운 말투로 알려져 있었지만 조언을 전할 때는 단호했다. 교회를 가득 메운 신도들은 낡은 방석 위에 앉아 경건하게 귀를 기울였다. 이번 설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필요에 따라 재물을 주신다고 상기시켰다. 정당한 재물은 축복을 가져오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고.
처음에는 신도들이 평소처럼 들었다. 재물에 대한 주제는 자주 다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목사의 말은 서서히 날카로워졌다. 그는 탐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라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소박하고 상냥하며 미소로 가득 차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량함이라는 가면으로 진짜 얼굴을 가리게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만약 사회가 그 출처를 따지지 않고 결과물을 즐기는 데만 급급하다면 그들 또한 그 잘못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몇몇 신도들은 침묵에 잠겼다. 그 말은 가슴을 찔렀다. 비록 직접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치 친구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 서로 눈을 마주쳤다. 대부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농장에 대해 이미 의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설교가 마치 암시처럼 들렸다. 마치 이 목사가 비록 공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뒷줄에 앉아있던 준영은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선량함의 가면이라는 말에 그는 즉시 김 사장의 상냥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는 그 미소 뒤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축사에서 일했던 경험과 냉동 상자에 담긴 소의 장기를 보았던 그 밤의 사건이 이제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일어나서 그 설교가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혀는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그저 불안감을 억누르며 무릎을 꽉 쥘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여성 신도석에 앉아있던 최 여사도 그 설교가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도시 사람들이 수상한 상자를 가져가는 것을 엿본 그 밤 이후로 그녀는 결코 평온하지 못했다. 조용히 자라나는 탐욕에 대한 이 목사의 말은 그녀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직접 꾸짖음을 당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준영처럼 그녀도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다. 남편조차도 그녀가 본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설교가 끝난 후 신도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일반적인 조언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아마 목사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논이 수확물을 나누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상기시킨 것일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조용히 속삭이며 목사님의 말씀을 김 사장의 농장과 연관지었다. 그 속삭임은 크지 않았다. 오랫동안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온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들렸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몇몇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더하기에 충분했다. 김 사장 자신도 그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그는 체크무늬 셔츠에 말쑥한 면바지를 입고 앞줄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 보기에 그는 평온해 보였다. 때때로 그는 다른 신도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설교가 탐욕을 언급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다른 신도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는 심지어 이 목사에게 다가가 상냥하게 악수를 청하며 논의 상태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가 마음에 찔리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준영과 최 여사에게는 그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들에게는 비밀을 숨기는 데 익숙한 사람만이 진실이 거의 드러날 뻔했을 때에도 계속 미소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량함의 가면이라는 이 목사의 말은 그들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것은 무엇이든 덮여 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주일 설교는 마을회관 앞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이 너무 진지하다고 가볍게 웃어넘겼다. 어떤 이들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비록 일상적인 문제들로 다시 바빠지기 전 잠시 동안이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은 일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은 점점 더 커질 것이었다. 언젠가 그 작은 마을을 쓰라린 현실로 뒤흔들게 될 씨앗이었다. 시골의 소문은 마른 들판의 작은 불씨와 같았다. 한 번 불붙으면 끄기 어려웠다. 김인수 사장의 농장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새벽 예배 후 마을회관 구석에서 나누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몇몇 아저씨들이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며 항상 건강하고 살찐 소들의 기이함에 대해 나지막이 이야기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어쩌면 김 사장은 그냥 소만 파는 게 아닐지도 몰라. 다른 무언가도 같이.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치 자신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두려움을 감추려는 듯 어색하게 들렸다. 마을 회관에서 시작된 속삭임은 집집마다 부엌으로 옮겨갔다. 고추장을 담그거나 채소를 다듬던 아주머니들이 서로 묻기 시작했다. 왜 저 집소들은 항상 완벽해 보일까? 왜 도시에서 온 구매자들은 밤에 큰 차를 몰고 올까? 그리고 왜 가끔 농장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까? 마을이 조용할 때 몇몇 아주머니들은 병원에서나 쓰는 것 같은 흰색 상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수록 더욱 그럴듯하게 들렸다. 아이들조차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농장 근처에서 너무 가까이 놀면 사라져서 장기가 팔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서로를 겁주었다. 그 이야기에 몇몇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나무 울타리 근처 길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그들 자신도 걱정스러웠다. 소문은 종종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의 장기가 냉동 상자에 담기는 것을 직접 본 준영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한편으로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도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비밀이 더욱 드러나 자신까지 끌어들일까 봐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떠도는 소문은 마치 그가 본 것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날 밤 그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혀를 묶어두었다. 최 여사도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종종 우물가에서 아주머니들이 김 사장의 농장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어떤 이는 그가 불법병원에 장기를 파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구매자들이 공식적인 기증자를 기다릴 수 없는 부자들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모든 추측은 소름 끼치게 들렸다. 최 여사는 끼어들어 자신이 직접 도시 사람들이 흰색 상자를 가져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항상 중간에 멈췄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몰릴까 봐 두려웠다. 결국 그녀는 그저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비록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렸지만 말이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으려 하지는 않았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완강하게 김 사장을 변호했다. 그들은 소문이 단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질투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살찐 소들, 붐비는 구매자들, 그리고 주인의 상냥한 태도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리켰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마을 회관에서는 종종 논쟁이 벌어졌다. 한쪽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그것이 단지 중상모략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명백한 증거는 없었다. 오직 의심과 계속해서 맴도는 소문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 마을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해갔다. 예전에는 평온했던 밤이 이제는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차량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갔다. 아이들은 더 이상 나무 울타리 근처에서 놀지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농장 앞을 지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더 먼 길로 돌아갔다. 두려움은 천천히 자라났다. 소문이 퍼질수록 사람들은 무언가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비록 누구도 감히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이 목사도 그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전했던 주일 설교 이후 몇몇 사람들이 망설이는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물었다. 그 소문이 정말인가요? 목사님은 무언가 알고 계신가요? 목사님은 그저 지혜롭게 대답했다. 진실은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섣부른 추측을 경계하라고 상기시키면서도 이상한 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 말라고 했다. 그 대답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두 번 생각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마음속으로 그들은 무언가가 숨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문은 언덕을 굴러내려오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졌다. 집이나 가게를 지날 때마다 항상 누군가는 그 농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이 들을수록 이야기는 더 많이 덧붙여졌다. 어떤 이는 그 소들이 피가 섞인 특별한 사료를 먹는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김 사장이 도시 사람들과 조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야기들은 뒤섞였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단지 양념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같았다. 예전에는 평온했던 마을이 이제는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모든 속삭임 속에서 농장의 나무 울타리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밖에서 보기에 그것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다. 소들은 여전히 울었고 풀은 여전히 쌓여 있었으며 김 사장은 여전히 상냥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울타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알고 싶어하는 비밀이었다. 그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청롱리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논으로 가던 한 농부가 논두렁에 쓰러져 있는 소 한 마리를 발견했다. 멀리서 그는 소가 피로나 질병으로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등골은 곧바로 오싹해졌다. 소의 몸은 온전하지 않았다. 배는 갈라져 있었고 내장은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깔끔하게 잘린 가죽과 살점뿐이었다. 소 도축에 익숙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 광경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그 절단면은 너무나 깨끗하고 규칙적이어서 마치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것 같았다. 농부는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달려가 이웃에게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논두렁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원을 그리며 서서 이미 숨이 끊어진 소의 몸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메스꺼움을 참으려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몸서리를 쳤으며 어떤 이는 그저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서서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부 사람들은 그동안 떠돌던 김 사장의 농장에 대한 소문과 이 사건을 나지막이 연결짓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무언가 비정상적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 속삭임은 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찬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 소식은 김 사장의 귀에도 금방 들어갔다. 그는 침착한 걸음으로 마침 농장에 머물고 있던 외지 구매자 2명과 함께 현장으로 왔다. 그의 얼굴은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놀란 기색 없이 평온했다. 쓰러진 소의 몸을 잠시 살펴본 후 그는 가벼운 어조로 소가 도둑 맞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둑이 판매할 중요한 장기만 챙긴 후 몸 전체를 가져갈 시간이 없어서 버리고 간 것 같다고 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떻게 도둑이 탁 트인 논에서 그토록 깔끔한 작업을 하고 몸통은 그대로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인가? 몇몇 사람들이 더 물어보려 했지만 김 사장은 서둘러 대화를 끝냈다.
그는 그런 일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혀를 찼다. 그 후 그는 마치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평온한 얼굴로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 침착함은 오히려 일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들은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숨겨지고 있다고 느꼈다. 소의 시체를 함께 목격한 준영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사라진 장기의 모습은 그가 농장 뒤 창고에서 소의 신장과 간이 냉동 상자에 담기는 것을 보았던 그 밤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목덜미를 적셨다. 마음속으로 그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이 사건이 자신이 본 것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두려움이 그의 혀를 굳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군중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최 여사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이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도시 사람들이 들고 있던 흰색 상자, 밤에 들리던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논에 누워있는 소의 시체와 연결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침묵을 선택했다. 시골에서 증거 없이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것과 같았다. 그 두려움을 혼자 간직하는 편이 나았다. 그 사건 이후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다.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은 마치 외부인이 들을까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소가 사실 김 사장 소유였고 장기 적출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버려진 것일 거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점점 더 거칠고 무서워졌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농장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청록리 마을의 밤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아이들은 멀리서 노는 것이 금지되었고 특히 농장의 나무 울타리에 가까이 가는 것은 더욱 금지되었다. 아주머니들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 문을 더 일찍 잠갔다. 심지어 일상의 배경음악이던 소 울음소리마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들렸다. 축사 안에서 긴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움을 청하는 비명처럼 느꼈다. 이 목사는 교회 작은 기도 모임에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누구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의 조언은 분명했다. 그는 탐욕이 마을의 삶을 파괴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했다. 그 말에 일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누구도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용기는 내지 못했다. 모두가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그러는 동안 농장의 나무 울타리는 점점 더 무서워지는 비밀을 감춘 채 굳건히 서 있었다. 몸이 온전하지 않은 채 죽은 소 한 마리는 큰 경고가 되었었다.